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게 그 골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찰의 권한이 또 대폭 커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주요 당직자들은 이번 20대 국회 내에 경찰 개혁안도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경찰 개혁안 안에는 지방경찰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 지역의 경찰 모습도 많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개혁으로 권한이 부쩍 커진 경찰, 이번에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오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이름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치경찰제에 대한 밑그림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그렸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순천행정학과 정순강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역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활동하신 충북대 경찰행정학과 황문규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민변 광주 전남 지부장을 지내신 김정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지난 13일에 역사적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통과를 했는데요. 평소에 이 법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전문가분들이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우리 사회가 비로소 큰 변화를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민주화되지 않는, 즉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권력기관으로 검찰과 경찰을 지칭해 왔습니다. 바로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제도적인 틀 속에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적인 정신이 제도에 투입됐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고도 긴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동안 권력기관이 개혁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대상 기관이 권력이 너무 컸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개혁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정신이 제도에 투영된 그런 개혁이었다. 네, 이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찾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수사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사권이 기존에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수사권이 검찰로 배분됐다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검찰과 경찰이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경찰은 수사에 있어서 좀 더 일차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검찰은 원래 이 법률의 감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의 수사가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가 있었는지 여부를 직접 수사해서 좀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께서는 그동안 민변 활동하시면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실은 이 권력기관의 어떤 제도적인 개선 문제 노력 많이 해오셨는데 나름의 감회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권력기관은 기본적인 그 권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타율적 통제의 대상이 돼야 되는 게 권력인데 권력의 선의는 믿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사권을 과연 검찰에게 줄 것이냐 경찰에게 줄 것이냐 이렇게 기관 중심의 사고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끔 어떻게 이 권력기관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해야 기본권이 더 보장되고 또 인권이 더 보장되느냐 이 관점으로 접근해 본다고 생각하면 수사와 기소가 독점된 65년 동안에 지속된 체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것이 당연한 글로벌 스탠다드 같고요. 그리고 다시 또 상명하복의 관계가 상호 대등의 협력 관계로 바뀌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찰 또한 권한이 커졌다 이렇게 인식하는 것보다는 이제 책임이 그만큼 커졌다. 그래서 수사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좀 더 준비하는 또 경찰개혁 그런 문제도 같이 또 고민할 시점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력의 선의는 믿어서는 안 된다. 예. 법조인으로서 그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현장에서 보고 느끼신 그런 소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김 변호사님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달라지는 점들이 중요한 게 뭔지 좀 잠깐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이제
좀 이해를 하기 편하시게 시청자들께서 그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먼저 통과가 됐고, 두 번째가 형사소송법이 일부 개정안이 통과가 됐고, 검찰청법이 통과가 됐는데, 공수처법은 수사권 조정과는 뭐 연관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을 깨는 의미에서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이 공수처가 먼저 도입이 된 것이고요. 수사권 조정은 주로 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수사지휘를,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지휘를 폐지하는 문제. 두 번째, 경찰에게 1차적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는 문제. 세 번째,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을 제한하는 문제. 이 세 가지가 형사소송법 개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청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 위한 그 개정안입니다. 근데 이러한 변화에서 수사지와 수사 종결권이 부여됐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진 것은 맞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실제를 반영하고 있는 성격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민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지만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 능력이 우월적 증거 능력이 폐지된 부분은 앞으로 사법제도나 재판의 모습을 완전히 바꾼 상당히 큰 진전으로 보여지고 그 시행 기기가 4년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체감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사법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그 검사 작성 피신 조서의 증거 능력 제한 부분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찰 작성 피의자 조서의 증거 능력이 이제 없게 됐다. 예. 그런 말씀이신데 예.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뭐가 어떻게 됐는데 어떻게 바뀌게 된 건지. 지금 경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법정에 가서 제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재판장이 그 증거를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도 조서 능력이 법정에서 공판 중심주의에 의해서 제한이 됐었죠. 근데 유독 검사 작성의 피신 조서만은 동일한 수사기관의 조서입니다만은 우월적 증거 능력이 부여돼 있어서 피고인이 재판받으면서 내용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그대로 증거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의 힘이 더 그 조서의 증거 능력, 우월적 증거 능력 때문에 더 고난이 나왔던 것이고 또 조서 작성을 집착하게 되고 또 자백을 받기 위해서 좀 무리한 수사가 또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관행도 바꿀 수 있고 공판 중심주의의 재판도 실질화할 수 있는 큰 진전이다. 저는 그 첫 발을 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뭐 예를 들면 범죄 사실을 시인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재판장에 가서 나 그거 안 했습니다 해도 당신 검찰에서 뭐 인정하지 않았느냐? 그걸 인정한단 말이죠, 재판부가 그동안에. 자백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다 보강 증거가 있습니다. 다 CCTV도 있고 다 그런 증거도 있고 순수하게 자백만이 문제된 사건은 극히 일부이겠습니다만은 자백만이 있다 하면 그것만 갖고는 증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인권 보장의 진일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부충 드리면 이제 경찰에서 피해자 신문 조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가 예,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법정에 가서 그 피해자가 그때 경찰에서 작성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제가 작성한 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못 쓴다는 거죠. 근데 검찰에서 작성되었던 거는 제가 그때 제가 작성한 대로 써져 있네요. 이렇게 하고 난 뒤에 법정에 가가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는 거죠. 경찰 건 없는데. 그렇게 차이가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사 과정에서 지금은 힘이 검찰에 있었는데 그것이 제도가 그렇죠. 바뀜으로써 힘이 국민에게 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해석을 할 수도 있는 재판부 국민에게 가 있다? 예, 국민으로 가지요. 이제. 경찰에게 가 있다가 아니고 국민에게 가 있다? 공판 당연히 그렇죠. 법원으로 갔다고 공판 보시는 중심주의가 게 구현됐는데 하나의 공판 단초가 됐다. 중심주의가. 그러니까 내가 진술을 다시 정확하게 예. 법원에 가서 할 수 있게 이렇게 됐다. 그걸 예전에 조소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미 검찰 수사로 인해서 재판까지 다 이미 끝나버리는 효과가 있었는데 다시 그걸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또 방어점이 생긴 것이죠. 네, 그렇군요. 자, 이번에 근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는데 경찰 쪽에서는 영장 청구권에 대한 얘기를 불쑥 꺼냈어요. 그동안에 그렇게 논의가 많이 없었던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영장 청구권을 형사소송법에 통상 규정해놔야 맞는데 우리는 헌법에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 인신과 관련된 그 구속에 대해서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제 물적 증거인 압수수색과 관련된 영장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영장 청구권이 독점적 지위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국회에서 입법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것은 나중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개헌 대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 개혁으로 논의할 수 있겠지만 개헌의 대상이어서 뭐 쉽게 바뀔 수가 없는 구조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권이 검찰에게 있으면서 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있다는 것을 경찰도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이 대상에서 논의를 못했던 것은 헌법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경찰의 영장 청구권이 가면 또 경찰이 지금 12만 명입니까? 물론 전부 다 수사를 하시는 건 아니지만 너무 영장을 많이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들긴 하는데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다른 나라에는 경찰만이 청구한다 이게 더 희귀한 사례죠. 그러니까 경찰도 청구하고 검찰도 청구하고 다만 그것을 법원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네. 법원이 그것을 뭐 무분별하게 반발하는 것은 법원에 의해서 사법 심사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된 것이죠. 검사가 비리를 저질렀을 때 지금 공소처가 생기기 전에 논의에서는 누구도 영장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자체 개혁을 하지 않은 이상 검사의 비리는 아무도 성역으로 남아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논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공수처가 검찰을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 그 법도 통과가 됐으니까 이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토론의 중점은 경찰인데요. 경찰이 수사 개시와 종결을 할 수 있다. 그전하고 상황이 달라져서 검찰에 권한을 주면서 경찰 권한이 굉장히 세졌는데 자, 경찰 권한도 이렇게 커지면 문제겠죠? 안 그렇습니까? 교수님. 당연히 그렇죠. 아까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민주화되지 않는 권력기관 이게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고 개혁을 요구받아왔는데 이번에 제도가 개혁이 되면서 그건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찰이 힘이 세졌다라는 거죠. 네. 동일한 논리가 경찰 개혁으로 그대로 투입돼야 되겠죠. 국민의 요구도 그것이고요. 노안에 사실은 뭐 검찰이 여러 가지 이유들 입장에 따라서 여야의 차이가 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굉장히 강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 개혁의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 그렇다고 경찰도 늘 칭찬만 받았던 건 아니죠, 사실은. 국민들한테. 네. 그 사실은 이제 수사권 조정이 되었지만 1954년 이제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국회의원 엄상섭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한 기관에 주게 되면 엄청나게 힘이 세진다. 이런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에 기소권을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당시 상황에서는 경찰 파쇼가 더 걱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시 동안 이 검찰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준다.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바로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일련의 상황은 이제 검찰 파쇼가 좀, 파쇼라고 뭐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떤 그런 예. 이제 우려가 이제 사실은 현실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은 건 아닙니까? 이제 완벽하기는 아니지만은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청순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그게 이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처럼 경찰권이 너무 강해서 그런 이제 부작용이 발생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 개혁이 바로 지금 추진돼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번에 그 검찰 개혁에 관련된 법안들 통과되면서 경찰 개혁법도 같이 통과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토론 서두에 권력기관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시작했는데 네. 권력기관은 검찰도 권력기관이지만 경찰도 권력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경찰이 그만큼 검찰 개혁의 이슈에 가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조명을 안 받았던 것이지 검찰과 마찬가지로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많이 받았던 그런 기억은 별로 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같이 처리됐으면 좋았겠지만 그때 사실은 수사권 조정 합의를 할 때도 경찰 개혁도 같이 추진하기로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서 일반 경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겠다는 그 안이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정보경찰을 개혁하겠다는 국가정보청 또 그 개혁 법안도 와 있고 또 자치경찰 관련 법안도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제도는 설계돼 있습니다. 국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합리적으로 제도 설계해서 통과시키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 그 과정에서 이거를 기관이 여러 개가 관여되어 있지만 이걸 다 세트로 묶어서 동시에 추진하는 그렇게 추진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국회에다 법안을 제출할 때 그게 관련된 법안을 동시에 제출을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사정이 거기에서 몇 개 패스트트랙으로 선택한 바람에 조금 나머지 법안들이 뒤로 밀렸는데 곧 다시 또 동력을 받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리지를 못해서 네. 좀 이렇게 된 건데, 자, 김 변호사께서 이제 그 중요한 몇 가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교수님,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지금 경찰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이제 수사권 조정 등으로 해서 경찰권이 이제 경찰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비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대한 부분을 이제 해소해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 거론되는 것이 자치경찰제입니다.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제 지역적으로 경찰 조직이 분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분산 경찰권 분산은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께서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사실은 경찰이 이제 정보권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게 이제 경찰권이 크게 이제 작용하는 거로 이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찰 간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정보 활동 지금 현재는 치안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로 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 및 대응으로 이렇게 이제 이 개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현재 정보 경찰 활동의 범위가 예전보다는 좀 좁아지는 거죠. 공공 안녕의 위험성에 대한 예방과 대응으로 이제 좁혀지는 거고, 그리고 정보 경찰 활동, 정보 활동을 남용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이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사권 조정으로 이제 경찰에게 수사권이 많이 가고 특히 이제 1차적이지만은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이 주어졌습니다. 그에서 이제 가장 이제 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수사 경찰이 아닌 이제 경찰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이제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런 분들이 이제 수사에 영향을 이제 특히 이제 부당한 개입이 있을 경우가 제일 문제되는데 2012년도 이제 그 무죄로 나왔지만은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이제 개입한 것이 이제 좀 부당했냐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지금 경찰법에 만들어서 국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에 속하지 않은 경찰분들은 수사를 안 하는 겁니까? 그 아니요, 기관이 생기면? 그걸 이제 행정경찰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수사경찰이라는 용어로 해서 분리를 하는데요. 네. 일단 행정경찰은 그 수사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이라고 해서 어떤 절차나 규칙 이런 것만 행정경찰이 관여를 하고 그러니까 네.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이 그것만 관여를 하고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즉 수사 대상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걸 뭐 송치를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경찰이 관여를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지금 있습니다. 국회 계류 중인 국가수사본부의 신설과 관련된 안을 제가 설명드리면 지금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한 또 지방경찰청장 또 경찰서장 중심으로 다 일반적인 경찰들이 다 수사 지휘도 하고 개입할 수 있게끔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거죠. 그래서 치안정강급으로 아예 독립적인 국가수사본부를 만든 다음에 지방에도 그 국가수사본부에 또 지방본부가 생기는 거고 그래서 다시 또 경찰서에 있는 수사팀까지 다 지휘를 하는 거죠. 수사는 말 그대로 수사만 하는 일종의 FBI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겠다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국가수사청을 만들면 더 독립적일 것 같지만 우선은 과도기 형태로 이 일반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수사만큼은 독립적으로 하자. 그리고 수사 인력도 좀 전문화시키자. 이런 방식의 고민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수사본부가 어떤 특정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는 전체를 거죠. 다 하고 예. 그럼 나머지 경찰들은 수사를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아닙니다. 건가요? 그게 이제 자치경찰이 그래서 쪼개져 나오는데요. 네. 전체 수사를 수사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생에 관련된 것은 떼어내서 자치경찰한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국가경찰이라고 하는 하나의 조직을
행정경찰과 수사경찰, 자치경찰 큰 덩어리 세 개로 나누어서 상호 견제 또는 상호 협력 이런 제도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수님이 계셨던 그 자치문건위원회에서 사실 이 자치경찰제 그림을 그리셨는데 네.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취지가 뭔지. 사실 우리나라에 이게 역대로 없어서 좀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배경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그 통제받지 않는 국민으로부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는데 그게 이제 검찰과 경찰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력의 권한들이 경찰로 이관되면서 경찰 조직이 또 커지면서 이것도 민주적인 통제를 해야 쓰겠다라는 것이 강하게 깔려 있고 그런 시각에서 방금 말씀드린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 하나의 수사 또는 지휘권이 있는 그 경찰의 조직을 세 개의 경찰로 나누어서 상호 체크앤드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겠다라는 시각에서 자치경찰이 출범이 됐고 원래는 그런 시각에서 자치경찰이 출범이 됐는데 또 하나의 의미는 이제 우리 일반 지역으로 가면 이제 경찰이 수사나 범죄 진압을 넘어서 경찰의 서비스, 생활 서비스와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시각도 하나 보태져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경찰이 출범하게 된 배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자치경찰의 지휘권은 경찰청장한테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자치단체 시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도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시도지사가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 감독을 차단하기 위해서 시도의 행정협의회라는 그 위원회를 지금 예를 든다면 방송통신위원회처럼 어떤 독임제 장이 있어서 관할한 게 아니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시도경찰위원회를 구축합니다. 바로 거기에서 자치경찰의 주요 의사결정과 감독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일단 시도지사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그 조직에 의해서 차단하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자치경찰의 제도에 대해서 선진국이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광역 단위로 자치경찰, 지금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광주광역시 자치경찰단이 생기는 거죠. 그 자치경찰의 지휘를 받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황 교수님께서도 오히려 전문가신데 국가경찰의 기능을 자치경찰로 어느 정도까지 줄 것이냐가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에서 먼저 시범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점과 또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시범 실시하는데 제주도에서 했던 것은 민생 치안의 현장에서 잘 안착되고 있다. 이건 좋은 점인데 이 안 좋은 점은 국가경찰의 효율성이 상당히 좀 떨어진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주도에 있는 자치경찰에게는 아주 특사경 같은 그 생활범죄에 대한 수사 기능만 주고 일반적인 범죄 수사 기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단순히 그냥 생활범죄인 줄 알고 출동했는데 알고 보니까 강력사건인 거예요. 그럴 때 다시 국가경찰과의 어떤 그 관할이 경합이 되거나 뭔가 약간 혼선이 오는 중복되는 면이 있어서 한국 경찰이 치안 수준에서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게 112 체계가 아주 잘 돼 있다는 건데 국가 기능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더라도 이게 잘 효율적으로 좀 배분하는 노력이 좀 지금은 좀 성근지게 돼 있다라는 우려가 있고요. 특히나 국가수사본부나 정보경찰의 논의는 이런 여지가 없는데 자치경찰 논의는 우리의 자생적 필요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경찰 권력을 좀 나누자는 인위적 이유 때문에 하다 보니까 우리 실정하고 좀 안 맞는 면이 있어서 좀 더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황 교수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경찰 전문가시니까 네. 자치경찰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우리 두 분께서 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 시범 실시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는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 정순관 교수님께서 위원장 하실 때 만든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당초에 이 김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종의 없어도 되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치안에 있어서 없어도 별 무방한 그런 그 정도의 기능을 했었는데
현 정부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자치경찰제는 그런 것이어서는 안 된다. 자치경찰도 국가경찰과 마찬가지로 보통의 경찰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중에 하나 크다란 문제점이 이제 이 국가경찰, 자치경찰이 있으니까 이중 운영에 따른 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 정부의 도입안을 시범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그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약간 혼선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중 운영의 문제점을 차단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이런 자치경찰제안을 내놓았거든요. 그럼 기존 안하고 이번에 새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구상하는 경찰 개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기존의 안은 국가경찰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국가경찰은 그대로 있고 제주도에서만 실시되고 있으니까 제주도에 별도의 자치경찰을 만드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자면 광주에 국가경찰이 그대로 있고요. 광주광역시에 자치경찰을 별도로 한 5천 명 정도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 요즘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특사경 같은 겁니까? 그렇죠. 예, 그거 비슷한 건데요. 이제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그게 특별사법경찰, 특사경. 특별사법경찰은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거라는 그렇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자치경찰제는 그게 아니고요. 국가경찰의 약 40% 정도를 자치경찰로 보내는 겁니다. 사무도 보내고 인력도 보내고 조직도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경찰은 축소가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이제 사무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그겁니다. 현재 국가경찰에 지구대 파출소가 있는데 지구대 파출소가 원칙적으로 대부분 자치경찰로 넘어간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수사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제 계속 논의를 하겠지만은 과연 우리나라가 뭐 어떤 자치경찰제의 이 성숙 정도 등등을 감안했을 때 수사를 자치경찰에게 완전히 이렇게 보내는 거는 국가경찰과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수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기능만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 교수님, 이 경찰 개혁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지금 검찰 내부의 그 조직 개편하는 거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굉장히 거대한 규모의 조직 개편이 진행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조직 규모하고 경찰의 조직 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12만 명인데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 체감도는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그 우려되는 점들을 다 점검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토론하면서 하나하나 체크해가면서 제도 설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려들이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하여튼 한 12만 명 중에서 방금 한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 4만 3천 정도의 경찰 인력이 시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굉장한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경찰 신분 등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논의를 거쳐서 자치경찰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라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고 시범 실시를 하고 도시지역, 농어촌 지역, 심지어는 여당 시도, 야당 시도도 같이 동시에 하자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어서 차근차근 실시를 하면서 세심하게 제도 설계를 했지만 부작용들을 시범 실시 또는 단계적 실시에서 나타나는 걸 보완해 가면서 자치 경찰이 안착이 되도록 그렇게 제도 설계를 했습니다. 또 이 자치 경찰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검찰의 권력이 경찰로 가서 경찰이 비대화가 돼서 이런 측면도 있지만 경찰의 권력을 중앙이 아닌 지방에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치분권의 기본적인 속성,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새겨서 우리는 추진을 해왔던 것이죠. 경찰의 권력을 지방에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국가경찰이 경찰력을 할 때는 주민들이 옛날 순사라는 개념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자치경찰이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어지간하면 다 잡아갈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어르신들이 계셔요. 이건 옛날 순사를 상상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제도 취지는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자치경찰을 통제하는 시스템들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도가 전국에 한 나라시에 다 실시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적용 지역을 차근차근 이렇게 예. 넓혀가실 그런 예, 계획이십니까? 예, 처음 들어온 제도이기 때문에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제도가 우리 사회에 특히 지방에 이 안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시범 실치를 실시하고 지금 아마 법이 통과가 되면 시범 실치 지역을 선정하는 그런 지금 준비를 다 마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실치 선정을 해보고 그 다음에 1단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 지역 시도, 그 다음에 농어촌 지역 시도, 또 여당이 집권하는 시도, 야당이 집권해서 다양한 그 경우를 대비해서 1단계로 실치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것을 또 반영해서 또 제도를 보완해서 2단계 실치하고 3단계 실치하고 이런 형태로 지금 제도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 지금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경찰이 크게 한 세 그룹 정도로 나눌 것 같단 말이죠. 수사본부 하나, 국가경찰 하나, 뭐 이제 수사본부로 국가경찰에 속해 있겠지만, 그다음에 지방경찰. 자, 그럼 수사본부에 대한 개념은 거의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은 어떻게 다르고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까, 차이가? 우리 지금 사회자님께서 중앙경찰과 지방경찰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경찰이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가 되면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군요. 네, 네. 그러니까 중앙경찰하고 자치경찰하고 네, 이게 어떻게 네. 차이가 나는 겁니까? 네, 이 중앙경찰이라는 게 말씀하신 중앙경찰이 국가경찰입니다. 네. 이제 이 경찰은 크게 이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건데 국가경찰 내에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는 수사는 다 수사기는 국가수사본부로 다 몰릴 겁니다. 예. 수사를 하는 국가수사본부와 수사를 하지 않는 이 국가경찰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럼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역할이 어떻게 나뉘느냐는 말씀이죠. 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설계한 자치경찰제, 국회에 계류 중인 자치경찰제는 기본적으로 민생 치안에 집중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대 파출소의 대부분이 이제 자치경찰로 가고 그리고 그 자치경찰에서는 그러니까 지구대 파출소 기능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교통 기능은 거의 이제 국가에서 대부분 넘어오고요. 그 나머지 기능들을 이제 국가에서 하는 거죠. 국가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 국가경찰은 뭐 정보도 있을 것이고요. 경비, 집회 시위를 대비해야 되는 정보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 보안, 외사, 뭐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그 광주라는 지역에 혹은 전남이라는 지역에 이 세 가지 그룹의 경찰이 각각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개념상으로는 각각 존재하겠죠. 네. 그러나 공간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는 공유를 하면서 상호 협조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광주지방경찰청하고 북구경찰서가 있으면 북구경찰서에 자치경찰의 인력과 국가경찰의 인력이 동시에 근무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재정이 많아서 우리는 따로 하겠다 그러면 따로 할 수도 있는데 당분간은 아마 재정적 투입의 최소화를 위해서 그런 공존하는 그래서 공존하되 지휘권이 지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상호 견제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고 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는 대신 자치경찰은 아까 말씀드린 시도 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습니다. 임명권이나 이런 걸 다. 그래서 공간은 공유를 하되 지휘권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분히 민주적인 그런 체크 앤드 밸런스, 견제와 균형 장치가 동일한 공간에서 어떻게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상호 감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어느 누구를 봐준다거나 또는 범죄가 있는데 그거를 수사했는데 누가 일방적으로 그걸 덮는다든가 이런 게 훨씬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아까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의 선의를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체크 앤 밸런스 균형과 견제는 될 것 같은데
서로 원활하게 업무 협력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지금 뭐 자치경찰과 관련해서 이제 좀 긍정적인 요소들 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네. 제가 우려되는 점을 좀 말씀드리면 사실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돼야 됩니다. 지금 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만 있고 지방에 있는 시도경찰위원회는 제대로 이제 구성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실질적인 기능을 해야지만 사실은 시도지사로부터 또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위원회가 정말 실질적으로 전제적 조건으로서 실질화돼야 되고 뭐 자치경찰제 하면 당연히 그건 만들지 않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안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정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소방 공무원도 지방직화했다가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소방 장비도 여러 가지 질적인 소방 서비스 차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시 또 국가직화했던 것처럼 국가경찰이 갖고 있는 치안 서비스의 수준도 각 지방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와 상관없이 균질하게 유지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고민도 뒤따르면서 아마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방금 김 변호사께서 그 재정 문제도 말씀하셨거든요. 인건비 문제. 이 국가공무원들이 지방으로 넘어오면 그런 부분은 아마 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그런 문제도 상당히 논의를 거쳐서 제도화에 담을 그런 준비가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제 국가경찰에서 아까 한 30~40%가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인력의 예산 뭐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자치경찰로 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중적인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상당히 최소화된다라는 제도적인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쭉 해서 거의 완성된 상태에서 시도가 자치경찰을 운영하게 되면 이제 예산이 국가 예산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럴 때는 자치경찰 교부세라는 것을 신설을 해서 국가가 아까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지역의 예산, 재정 상태에 따라서 경찰 서비스가 불균등하게 나타난 이런 문제를 자치경찰 교부세라는 재정 지원 장치를 마련해서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예산을 차별적으로 지원해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현장에서 동일한 예산으로 자치경찰이 운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지금 설계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위원회를 통해서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한다 했을 때 또 걱정되는 대목이 뭐냐면 이게 사실 자치단체장이 이제 분명히 교수님께서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에 의해서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이 선거직인데 뭔가 단속을 뭐 소홀히 한다든가 뭐 그런 선거직 때문에 생기는 그런 문제들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은 자치단체장들이 자치경찰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렇게 개입할 여지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권력의 재배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에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행정위원회의 성격이냐 그냥 협의회가 아니고요. 정식적으로 정부 기관으로서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도경찰위원회 구성 멤버들을 소위 감시자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구성하게끔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자치경찰의 경찰력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경찰이 추천하는 한 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한 분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역경찰에서는 야당과 여당이 동시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중요한 자치경찰의 의사결정이나 지휘권에서 상호간의 감시자가 그 위원회에 소속되도록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을 제어할 수는 없지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안을 해서 제도적인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듣기에 따라서 자치경찰제가 사실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강화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 시범 실시를 하려고 하셨었죠. 네. 제주 상황 말고 예. 하려고 했는데 광주도 전남도 사실은 다 그 단체장들이 안 하겠다고 그래서 시범 실시 못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네, 그건 아니고 예. 시범 실시를 하는 자치단체를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네.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가 아직 안 됐던 것이죠. 통과가 되면
바로 준비단이 이미 경찰청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교수 거기 들어가 있는데 법이 통과가 되면 바로 신청을 받을 겁니다. 자치단체장 우리는 해보겠다. 우리는 내가 알기로는 지금 전남에서는 엊그제 뵀더니 이미 추진단 구성을 내부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각 시도에서 아마 우리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위원회에서 시범실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아마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황 교수님께서 참여하고 계시다니까 지금 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좀 상황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그게 원래 당초에는 지난해 10월경에 시범 실시 지역을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제 법률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칫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법률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작업을 진행하자 이렇게 됐었고요. 처음에 이제 이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이렇게 내어놨을 때는 시범 실시 지역을 5개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서울, 세종, 제주는 포함이 되고 그 외에 한 2개 정도를 또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자치경찰 각 지자체에서 광역 지자체에서 자치경찰제 시범 실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그는 법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제 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단계 시범 실시 기간을 얼마나 잡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게 전국으로 완전히 퍼질 때까지는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원래 이제 도입 계획에서는 이제 예정대로라면 2019년도에 이제 실시를 한다면 2021년부터 이제 2단계로 넘어가고 2022년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거로 했었는데요. 근데 이게 시범 실시 계획은 이렇게 했지만은 시범 실시라는 게 그 도입했을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이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발생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기 위한 것인데 시범 실시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야지 정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범 실시가 좀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과를 지켜봐 가면서 범위 확대를 논의하시겠다 그런 얘기고요. 예, 자치경찰제와 더불어서 또 하나 경찰개혁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정보경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손을 대야 되는 건가요? 김 변호사님? 예, 어차피 그 수사와 정보가 함께 붙어 있으면 효율성은 높지만 또 남용 가능성이 또 살아 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정보경찰이 국민을 사찰하는 데 악용됐던 사례가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정보경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것은 뭐 시대적 요구입니다. 근데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의 고민이 있는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좀 고민스러운 점은 뭐냐면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을 다 폐지시켰거든요. 그래서 해외 정보 기능만 좀 남겨놓은 상태에서 최근에 지금 또 문제가 됐던 인사와 관련된 세평을 수집해서 인사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려고 했을 때 기존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기능이 있었다면 당연히 거기서 맡을 기능이었는데 이제 정보경찰이 그 역할을 대신하다 보니까 야당에서 그걸 또 고발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변호사님 잠깐만요. 그걸 정보경찰에서 그걸 꼭 했다라고 좀 인정하지는 않았죠? 지금 야당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결국 이제 수준이죠? 그런 기능이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 결국은 국가정보 기능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에서 3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경찰청의 기능과 이 국가정보청의 기능을 잘 분할을 나눠서 경찰청장이 정보국을 통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방식은 바뀌어야 된다. 좀 전에 황 교수님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정보경찰 매뉴얼을 만들고 정보권을 남용해서 수집을 남용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가장 또 1차적인 어떤 통제 방안이고 아예 국가정보청을 만들어서 경찰청로부터 독립시키겠다는 방안이 실제로 지금 경찰청법 개정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법률이 좀 성안돼서 통과되는 과정을 지금 거쳐야 될 게 아닐까. 그대로 놔두기에는 정보경찰 개혁 방안 자체가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이 기능. 혹시 황 교수님 네, 좀 보충 말씀을 드리면 아까 금방 따로 이렇게 정보를 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부분은 아직 논의는 안 되고 있습니다. 법안에 계류 중인 건 아니고요.
그런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을 뿐이고 법안에서 현재 경찰에서 하고 있는 정보 활동을 담당하는 경찰에서 빼내서 새로운 기관을 신설해서 그게 주는 거는 아직은 논의는 안 돼 있고. 네. 법률안이 지금 국가정보청 수립에 대한 법률안은 남아 있습니다. 제가 법률안 보고 왔거든요. 그거는 이제 국정원법. 아니 그게 아니고 예. 국가정보청 신설에서 정보기술을 분리하는 방안은 지금 현재 국회 네, 계류 법률안으로 나가 있다고 경찰관이 누가 이제 발의를 했습니까? 별개로, 그것을? 지금 김선미 의원하고 한 명만 발의한 게 아니라 두세 개 법률안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개 나와 있는 법률안 중에 지금 한 법률안에 들어가 있는 예, 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제 그 절충안을 해서 단일화를 만들어서 뭐 이런 과정들을 아마 거쳐가겠군요. 대안을 마련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개별 의원들이 3명 정도가 발의를 해서 정보 경찰을 어떻게 분리하고 개혁할 것인가 있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안이 마련돼서 그게 이제 통과돼야 될 것 같은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 논의 과정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정말 경찰 개혁안 이번 20대 국회에 될 것 같으십니까?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제 입장에서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돼야 돼야 된다는 한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아마 최근의 그 정부 여당의 분위기로 봐서는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권력기관의 권한 분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또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경찰도 이미 경찰청장이 빨리 좀 그것 좀 해달라라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밝힌 바가 있고 또 대통령께서도 최근에 그 권력기관의 개혁 의지에 대한 메시지를 낸 상황도 있고 검찰 개혁보다는 야당도 경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렇게 치열하게 반대하는 것은 좀 낫지 않는가라는 생각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이번 국회에서 자치경찰 또 통합경찰법도 통과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정부 시간에서 국회 시간으로 갔다가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이 법이 통과가 돼야 될 것 같고 아마 공천이 끝나버리면 이제 정부 시간도 국회 시간도 아닌 총선 시간으로 바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국회가 좀 제 기능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간으로 가지 않나. 그래서 공천이 확정되기 전에 이런 중요한 법안이 좀 됐으면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뭐 이거 법률 개정안을 통하든 또는 이제 뭐 법으로만 다 끝나는 게 아니니까 법을 개정하고 나면 또 뭐 시행령도 만들어야 하고요. 경찰 개혁에 대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이제 토론 시간이 다 끝나갑니다. 오늘 토론자들께서 딱 1분씩만 앞으로 경찰 개혁에 어떤 걸 담고 싶으신지 의견 주시고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권한 재배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찰권을 지역에서 통제된다라는 즉 자치분권이라는 큰 맥락 속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어떤 하나의 제도가 문제를 다 해결하는 그런 제도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맞게끔 제도와 이해 당사자들이 긴밀하게 상호 작용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좋은 옥동자가 태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황 교수. 네, 저도 경찰 개혁이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경찰 개혁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고조되어서 곧 경찰 개혁이 되어야 된다는 이렇게 분위기인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특히 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라는 이제 이해 당사자가 또 있어서 쉽게 될 수가 없는 사안이 있고 특히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검찰의 저항성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시급히 될 필요가 있었고요. 그러나 경찰은 조금 다르다 생각합니다. 이 경찰 조직 하나이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검찰보다는 개혁에 대한 저항
저항성이 좀 약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경찰 개혁의 경우에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뒤로 미루자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자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통과가 됐는데 결국은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오히려 시행령이나 그 후속 조치가 저는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제도는 제도 자체의 설계는 견제와 균형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그것이 국민으로부터 감시와 통제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검찰이든 경찰이든 예외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경찰개혁의 대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나 정보경찰개혁이나 자치경찰제 그 방향성은 당연히 동의하지만 우리 한국 실정에 잘 맞는 제도가 좀 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또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너무 그 당이론에 집착해서 너무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출연자 두 분께서 좀 더 논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공론화가 됐는데 이 경찰 문제는 그렇게 많은 논의가 사실 저희들도 지금 경찰 개혁에 대해서 토론하는 게 오늘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약간 지혜들을 모으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될지 아니면 다음 국회로 넘어갈지 아직 좀 분명치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경찰 개혁도 이제는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번 경찰 개혁이 치안 유지와 인권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빠르면 내일부터 설 귀성이 시작될 텐데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